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심의하기 위한 전원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첫 회의부터 업종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론이 나와 논란인데요. 일각에선 지역별로 소득이나 생계비가 다르니 일본처럼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자며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역은 가뜩이나 취업 환경이 열악해 청년층이 떠나고 있는데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면 지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당선인은 여러 차례 지역 균형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무엇이 지역을 위한 길인지 신중히 검토하길 바랍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오서윤입니다. 최문순 도지사가 오늘 윤석열 당선인과 첫 대면을 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 따른 것으로 시도지사들은 각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당선인의 공약사항에 대한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했는데요. 지난 대선 당시 윤 당선인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추진 등 강원도 7대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강원도는 당초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공약화를 요구할 예정이었는데 윤 당선인이 평화라는 의제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특별자치도 설치 자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권 의원은 당선인과의 인간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당정관계의 원활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다른 유력 후보였던 김태흠 후보가 불출마를 선언하며 권성동 의원과 조혜진 의원의 2파전 구도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8일 치러질 예정으로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는 6일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강원도 택시요금이 이번 달 25일부터 500원 오른 3,800원으로 운행됩니다. 이는 2019년 요금 인상 이후 3년 만으로 택시업계의 지속적인 경영난이 그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강원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3,3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됐지만 거리요금과 시간요금, 그리고 심야 등 각종 할증과 호출 사용료는 이전과 같이 동결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오서윤이었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속 시원하게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두 전문가들의 맞대결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독한 남자들의 스트릿맨 파이터, 그 주인공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수계의 단아, 시사계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제2의 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우나 황영철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6일 지방선거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사인 이슈에서는 지난주부터 미리 보는 6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번 선거의 판세, 쟁점 등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원도 빅3로 불리는 춘천, 원주, 강릉 선거, 그리고 주목할 만한 지역의 선거를 전망하고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보수의 텃밭인 강원도에 더불어민주당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해서 18개 자치단체장 중에 12곳이 더불어민주당에게 돌아갔는데요. 올해 3구 대선에서 강원 민심이 다시 보수로 돌아갔죠. 그렇다면은 이번 6일 지선에서도 강원도의 지방 권력이 보수로 재편될 가능성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황 전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자만하면 안 되니까. 예. 그러나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은 이번 선거에서는 보수인 국민의힘의
승리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뒤에 선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우리 강원도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에 힘을 보태주는 선거 결과를 나왔죠. 역대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에서는 사실은 이게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승리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대선의 결과를 보더라도 그렇고 또 대통령 취임 이후 바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또 지역 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그런 지지라든지 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아서 어쨌든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인 보수 진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선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석 교수님. 네, 뭐 제가 이제 어쨌든 뭐 진보를 대표한다고 지금 소개하셨는데 어쨌든 또 교수가 하니까 좀 분석적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지난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된 건 두 가지 요인 때문이었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나는 탄핵,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인기가 비교적 높은 상황이었죠. 이제 그래서 그런 국내적인 요인이 하나 있었고,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었죠. 그때 뭐냐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굉장히 막 빨리 진행될 때였어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4월 열리고, 그 다음에 또 선거 전날 북미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열리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업이 돼서 민주당 바람이 이제 강하게 불었던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그런 요소들을 감안해 보면 첫 번째 요소는 사실은 반대가 돼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대선에서의 결과가 아무래도 보수 쪽에 유리한 그런 분위기의 형성에 지금 돼 있는 상태고, 또 하나는 그런 외부적 요인이 과연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걸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난번과 같은 굉장히 민주당이 유리한 그런 국면 반복되기 어렵다. 또 한편으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반대의 바람이 불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사실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역시 국민의힘에 유리한 선거 구도이긴 합니다만 자치단체장의 현직 4년이라는 프리미엄은 대단히 높거든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를 비롯해서 18개 자치단체 선거에서 민주당이 12개 선거를 이겼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이제 뭐 도지사라든지 원주시장이라든지 나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나머지는 역시 민주당의 현역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이 현역 시장 군수의 프리미엄을 잘 살리면은 그 또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것도 반대로 어쨌든 지난 4년 전에 민주당의 바람이랄까 그런 분위기를 타서 된 자치단체장들이 제대로 4년 동안 지역 정치랄까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랄까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번엔 또 아주 굉장히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강원도 정치 1번지 춘천부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은 지자체장 선거구 중에 가장 후보가 많습니다. 13명의 후보가 나온 상황이고, 지원 단독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최동영 전 춘천시장이 19.1%, 이광준 전 춘천시장 15.4%, 이재수 현 춘천시장 14.1%로 1위부터 3위까지가 전현직 시장들로 나와 있습니다. 춘천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 관전 포인트, 김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단 선두권에 있는 분들이 대개 시장을 지내신 분들이거나 현직 시장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전현직의 싸움, 이제 그런 구도가 하나 형성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현직만 나온 것은 아니고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신인인 후보자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시장을 지내신 분들과 신인과의 싸움, 이런 또 다른 구도가 또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봐서 인지도가 일단은 중요한 지금 요즘의 조사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을 지내신 분들이 역시 시민들이 이름이 익숙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재선에 도전하는 최동영 전 시장, 춘천의 첫 삼선 시장에 도전하는 이광준 전 시장이 나란히 1, 2위를 달리고 있는데,
황 전 의원님은 어떤 분이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질문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예. 또 굉장히 여기서, 어려운 질문을 자꾸 여기서 던지세요. 또 답변을 잘못 드렸다가는 또 굉장히 또 위험한 소지가 있는데 일단은 두 분이 어쨌든 그 전직 시장을 지냈다는 프리미엄을 잘 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외에도 새롭게 출마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이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제 공천을 누가 받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직 시장 군수가 민주당인 지역의 현재까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래도 현직들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데 반해서 최근에 나왔던 춘천시장 여론조사에서는 현직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시장의 지지도가 다른 후보자들보다는 낮게 나왔다는 것은 네. 상당히 예상 외다. 이거는 교체 지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런 결과들을 과연 어떻게 반영할 거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최동영 전 시장이나 이광준 전 시장이나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 부분 인지도랄까 또 아니면 지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서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측해 봅니다. 돈에서 민주당 공천 중에 김 교수님 가장 치열한 곳이 역시 춘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현직 프리미엄 가진 이재수 시장과 또 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육동환 전 감원연구원장 1, 2위를 현재 여론조사 보면 달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현직 시장에게 유리한 상황인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수 시장에 맞설 후보 간의 단일화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지금 황 의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그 현직 시장이 초선이거든요. 네.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 재선 때는 많은 사람이 도전하지 않죠. 왜냐하면 초선 시장의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그 도전자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거겠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직 시장이 압도적인 어떤 우위 같은 걸 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나머지 말하자면 난립한 그런 후보자들 사이에 무언가 조금 경쟁력 있는 후보자가 되기 위한 그런 정치적 타협이라든가 또는 네. 뭐 그것 자체가 사실은 붕업 효과 같은 것도 같고 컨벤션 효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일화를 위한 시도 같은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네. 있고요. 물론 이제 공천 과정에 뭐가 있냐면 컷오프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너무 많은 후보가 난립했을 때는 공천 과정에 또 일부 후보를 탈락시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이 유리한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후보자들 간에 이제 뭐 예를 들면 타협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방식을 찾아보고 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겠죠. 네. 원주는 지원 단독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구자열 전 강원도지사 비서실장 17.6%, 이강우 전 국회의원 9%, 원강수 전 강원도 의원 8.9%, 최혁진 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이 8.8%입니다. 구자열 전 실장이 오차 범위 밖에서 좀 앞서 나가고 있는 형국인데 황 전 의원님, 원주시장 선거에서 최대 쟁점 현안 어떤 걸로 보고 계신지요? 원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3선 시장이 이제 물러나고 예. 이제 새로운 무주공산에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대단히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저도 국민의힘이 상당히 선전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해도 좋을 것 같은데 원주만큼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대선의 결과뿐만 아니라 또 지난 4년 전의 지방선거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역시 원주는 민주당이 선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런 성향들이 상당히 온전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좋은 후보자를 공천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네.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국민의힘의 후보자들이 예상외로 전반적인 분위기보다도 상당히 낮은 지지도를 받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 입후보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어쨌든 시너지를 내기 위한 그런 공천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네. 보고 있고요. 또 원주는 수부 춘천에 대한 대항 의식이 상당히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경제 중심지로서
원주가 강원의 중심이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원주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더 성장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내놓고 실현시킬 수 있는 후보, 그런 후보에게 많은 지지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원주에서는 접전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네. 부동층이 김 교수님 44.1%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부동층이. 네. 아직 뽑을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겠죠? 미치는데요.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아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뭐냐 하면은 인지도의 문제예요. 예. 이제 그래서 반 가까이가 지금 이제 말하자면 후보자로 나온 분들의 이름과 익숙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의 뭐 공천 절차를 거쳐서 후보자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조사 결과랄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돼야지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같은 걸 알 수 있겠죠. 예.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아무튼 굉장히 그 후보자가 많았다가 1차 단일화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신재섭 시의원하고 곽도영 도의회의장, 유석윤 의원 이렇게 해서 1차 단일화를 했고 그리고 나니까 구자열, 권혁진,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신재섭이 세 분으로 좁혀졌는데 과연 권혁진, 신재섭이 또 다시 뭔가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그렇게 되면 네. 구자열 그다음에 이 단일 후보 이렇게 이제 팽팽한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어떤 형태인지 아직은 잘 알 수 없는 상태죠. 원주시장 선거의 가장 큰 변수, 쟁점으로 보면 역시 이광재 의원의 도지사 출마 여부 아니겠습니까? 도지사 출마하게 그렇죠. 되면은 원주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리고 원주시장 선거에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영향이 예상이 되는데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소위 뭐 이광재 차출론 이런 거잖아요. 아직 이제 이광재 의원은 출마 선언을 안 한 상태죠. 안 한 상태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출마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광재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원주 갑이 비게 되죠. 그리고 그 원창묵 시장의 원래 그 지역구가 원주 갑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광재 지사, 원창묵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 다음에 이제 원주시장 선거 이렇게 돼서 말하자면 시너지 같은 게 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네.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뭐 실현은 되지 않았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광재 의원이 5월 1일까지 이제 3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월 1일까지 이제 의원을 사퇴하고 이제 출마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구도가 형성이 되는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예. 네네네. 자, 황교안 의원님, 강릉은 김한근 강릉시장이 도내 현역 자치단체장 중에서 처음으로 직을 내려놓고 후보 등록을 마쳤거든요. 주연 여론조사, 단독 여론조사 보면은 김한근 전 시장 26.1%, 김원규 전 시의장 11.2%, 심영섭 전 시의장 10.1%, 1위부터 3위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데 뭐 당내 경선이 본선보다 훨씬 더 치열할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강릉은 대표적인 강원도의 보수의 텃밭이라고 예. 할 수 있을 정도고 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역시 또 윤석열 후보와의 여러 가지 인연 등등으로 인해서 대단히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기 때문에 예. 어쨌거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러한 경향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라는 것이 이길 수 있는 선거에는 양질의 후보자들이 많이 모이고요. 또 질 것 같은 선거에서는 양질의 후보자들이 출마 생각을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강릉 선거를 보면은 민주당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야권의 후보자들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나가도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라고 반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걸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지금 현직 시장이 지지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대항하는 여타의 이제 후보자들이 과연 어떻게 강릉 지역 네. 발전을 위한 비전을 보여낼 것인가 이런 것이 아마 공천 과정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네. 보고요. 네. 결과를 예측해 보면 어쨌든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는 사람이 거의 당선되는 구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정의당 강릉시위원회가 김한근 전 시장 부동산 특혜 의혹 관련해서 경찰에 고소했단 말이죠. 고발했죠. 경찰 수사 여부, 진행 여부에 따라서 부동산 의혹 문제가 선거에서 굉장히 쟁점, 이슈화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문제를 솔직히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이것이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네. 지난 4년 전에도 나왔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강릉 시민들이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예. 또 김한근 현 시장의 경우는 이거야말로 마타도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한 그런 정의당에 대해서 맞대응으로 명예훼손 또 선거법 위반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크게 뭐 김한근 현 시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뭐 제약이랄까 뭐 그런 것들로 작용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있어요. 예. 그러나 어쨌거나 후보자는 모든 면에 있어서 투명하게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단점이랄까 문제 제기랄까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지역 주민들에게 잘 설명해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김한근 현 시장이 잘 대처를 하느냐 마느냐의 네. 문제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에서 강릉시장 선거 나오려고 했던 분들이 이제 출마 포기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에서 패배를 한 데다가 워낙 또 보수의 텃밭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좀 많았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교수님? 그렇죠. 너무 어려운 곳이고 그런데다가 분위기까지 나빠졌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또 영동 지역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중책을 맡을 거다 이런 분들이 예. 이제 그런 소위 윤핵관 뭐 이런 분들이 또 있고요.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여기서 뭔가 분위기 변화가 일어나서 이기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선거운동에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이제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빅3 도시 말고도 이 지역은 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역을 꼽자면 황 전 의원님은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글쎄요, 모든 지역이 다 중요하죠. 사실 네. 지역 주민들에게 현직 자치단체장이 누가 될 것이냐는 굉장히 네.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요. 네.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삼선에 도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천의 최문순 군수, 그다음에 철원의 이현종 군수 같은 네. 경우는 삼선에 도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현직에서 삼선 자치단체장이 된다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신뢰를 받고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과연 이번 선거 결과에서 또 공천 과정에서 네. 쭉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바뀔 것이냐.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두 지역을 좀 눈여겨볼 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빅3 제외하고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지역구 글쎄요, 삼선 단체장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할 필요가 있는 얘기입니다. 네. 조금 깊이 있는 얘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영동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동이요. 그래서 역시 지금 이제 고성하고 속초하고 그다음에 삼척 이렇게 세 군데를 이제 민주당 단체장들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세 군데 중에서 몇 군데를 지켜낼 수 있는지 말하자면 영동 지역의 민주당의 거점 같은 거를 유지한 상태로 이번 선거를 해나갈 수 있을지 다음번 선거에도 임하고요. 네. 이제 그게 아마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0대 대선 이후에 치러지는 지선입니다. 민주당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자치단체장들의 경쟁력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좀 상당히 다른 것 같고요. 네.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꽤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비교적 평가가 좀 박한 것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어쨌든 현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도 네. 면에서나 그다음에 또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자기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네. 거기 때문에 경쟁력은 일단 하여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새로 도전하는 분들보다는. 네네. 18개 자치단체 모두 가져오면 참 좋겠고 다 중요한 선거구입니다만 황 전 의원님 네. 여기는 네. 이 지역은 보수에서 꼭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네. 여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어디를 꼽으시겠어요? 두 곳을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춘천은 강원도의 수부니까. 춘천. 춘천에서는 반드시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후보가 당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원주입니다. 원주는 어쨌든 삼선의 민주당 시장이 있었던 지역이었고 네. 또 이 지역의 전반적인 경향이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 대단히 불리하게 운전해 왔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이거를 좀 깨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좀 각성하고 반드시 이것을 탈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된다. 본인만 잘 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기보다는 나온 후보자들이 이번만큼은 우리 후보, 우리 진영에서 예.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시장을 배출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공천 과정에서도 나올 것이고 공천이 끝난 다음에 예. 탈락한 후보자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결과적으로는 빅3 다 가져가겠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뭐 그런 의도가 있으셨던 걸로 세상에. 다분히 보이긴 하는데 짤막하게 김 교수님은 어느 적 춘천 원주 제외하고 있나요? 글쎄요. 짤막하게 그러니까 정리해 이제 주세요. 뭐 강릉은 어쨌든 보수의 아성이고 예. 원주는 아무래도 이제 진보가 유리한 그런 지역이라고 봐서 저는 이번 선거의 그 승패는 춘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뭐 후보자의 숫자라든가 예. 아니면 뭐 현역이 민주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자가 많다든가 여러 가지로 측면에 봐서 상징적인 의미가 예. 춘천이 제일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리 보는 6일 지방선거 강원도 빅3 도시하고 주목할 만한 지역의 선거를 전망하고 관전 포인트 짚어봤는데요. 이슈워드 오늘도 듣겠습니다. 황교안 의원님. 아직은 안개. 이렇게 아직은 안개.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공천 과정이 남아 있거든요. 예. 제가 이제 예. 현역으로 공천할 때 여러 가지 공천의 자본도 생길 수 있고 예. 후유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내서 받은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예. 그래서 공천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된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짧게 네, 이슈워드. 짧게 할게요. 투표율. 투표율?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었는데 네. 지방선거 투표율이 좀 낮아지거든요. 네. 그게 아마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기석 교수, 황영철 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월 6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